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김보협 없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새해 첫 회 203회 녹화 시작을 하겠습니다. 목소리 좀 이상해요, 그죠? 안녕하십니까? 이런 것 같은데? 잘 살아. 새해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철희 소장님, 유창선 박사님 모셨습니다. 별풍선 박사님 먼저. 근데 나는 오랜만에 왔는데 김어준 총수는 어디 갔어요? 뭐 한간에는 뭐 도피, 뭐 망명,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던데 뭐예요? 어느 거예요? 김어준 총수한테서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읽어서. 아 이것도 뭐 밀봉이다 이것도. 요새 뭐 다들 밀봉해서 열어보대. 딱 6글자인데요. 돈 워리 암 비지. 돈 워리 암 비지. 이게 유럽 발음이야? 돈원이나 지금 했는데 암비지. 아임 비지. 암비지. 암비지. 뭐 그 이상은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김보협 중위 기자. 전설의 비극 귀화 보전을 찾아 무공을 연마하러 먼 길을 떠났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귀화 보전을 찾아갔다. 아니, 그렇게 먼 길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두 사람의 안부고요. 뭐 때 되면 오겠죠. 뭐. 그렇고 두 분은 일단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동행한 건 아니죠? 같이 간 건 아닙니다. 이철희 소장님은 새해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뭐 잘 지낼 리가 있겠습니까? 방송 출연은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 박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잘릴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미리 제가 당분간 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진 휴가하길 잘했어요. 나처럼 잘리는 수모를 한다고. 아, 여 박사님 잘리셨어요? 그 대선 다음 날부터 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12월 21일부터. 그렇죠. 21일부터 교체 통보가 오고. 그럼 어떻게 몇 해요? 군데? 저는 쭉 쉰다 그래야 돼? 아니면 의사를 다시 밝혀요? 가만히 있으면은 연락이 안 올 거야. 그러니까 그게 서로가 편한 거야. 서로. 그쪽에서도 전화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근데 이제 이쪽에서 연락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저쪽도 연락 안 하면은 이게 그런 그냥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흐지부지 그냥. 해지가 되는 거니까. 없었던 관계가 되는. 두 분이 근데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하신 적은 있으셨나요? TV는 대선 때? 몇 번 했죠. 텔레비전에서. 근데 뉴욕타임즈는 처음이죠. 뉴욕타임스에서는 처음입니다. 근데 TV조선에서 고정으로 나와달라는데 그건 왜 그러지? 아 진짜 TV조선 나왔다는 설을 내가 들었어요. 어제 들었다. 어제 그 아프리카 TV 하는데 채팅창에 이철희 소장 TV조선 나왔대요 하면서 막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난. 그 고정이에요? 비난이 쇄도했는데. 나와달라는 데가 거기밖에 없던데? 저희도 오세요. 근데 이상하다. 그렇지. 나도 TV조선은 한 일주일 전에 전화 왔거든. 그 대선 끝나고 그렇게 됐는데도 나와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외려 다른 데들은 자르고 TV조선은 섭외가 계속 오고 이건 어떻게 된 영문이야? 글쎄? 그러니까요. 시사평론가들이 또 방송에서 잘리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네요. 또 안타깝습니다. 일단 도와주시는 분들 먼저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이 대선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백의 작가. 예, 작가. 장강명의 첫 번째 소설입니다.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오고 류미에르 피플. 박쥐 인간이었을 때 나는 그런 일들을 그냥 알고 있었다. 박쥐 인간들은 인간과 달리 현재가 과거와 분리되지 않는다. 조상들의 과거는 현재만큼이나 실제적이며 미래는 현재에 없다. 신촌 류미에르 빌딩 8층을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10편을 담은 연작 소설입니다. 제16회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 표백의 작가 장강명의 첫 소설집이고요. 현실에 감춰진 환상의 대도시에 붙박인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들을 담은 소설 류미에르 피플 2013년 여러분의 첫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장강명 작가를 제가 아는데요. 기자죠. 현직 기자입니다. 동아일보 현직 기자
그런데 한겨레 문학상을 받았어요. 저희 한겨레 문학상이 얼마나 공정한지를 아니, 그러니까. 보여주는 사례죠, 이거는. 이 친구 아주 괜찮습니다. 다음 또 도와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업체 대표가 이철희 소장님 팬이라고. 오늘 방청객 두 분도 이철희 소장님 팬이라고. 한동안 나 안 나오는 사이에 그냥 다 이렇게 해버렸구나. 이게 스마트폰 같은 이런 기기들 이렇게 다리 역할하는 받침대 역할하는 건가 봐요. 이거를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노트북 있으니까. 노트북이나 스마트 기기를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뒤에다 대고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 왜 그래요.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궁금하다. 이걸 끼우면은요, 지면에서 노트북을 이렇게 띄워놓게 되니까 열이 바닥으로 전해지지 않고요. 팬에서 나오는 공기가 위로 배출된대요. 도서관에서 소음 때문에 눈치가 보이거나 일을 할 때 높낮이 조절이 안 돼 목과 손이 불편하시면 노다리 스마트 포터블 스탠드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2012년 총선 대선 결과를 놓고 과연 이 야권 지지층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며 왜 그렇게 됐으며 앞으로 어때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몇 개 꼽아봤어요. 첫 번째가 힐링이 필요한가? 두 번째는 이 문재인 패배 누구의 책임인가? 세 번째는 미디어 지형은 어땠는가? 네 번째 우리 앞으로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시청자들께 권하는 책, 음악, 영화 등 마음의 양식 이렇게 꾸려봤습니다.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죠. 자, 첫 번째 주제는 힐링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승리를 확신했던 지지층은 뭐 멘붕이죠, 멘붕 상태가 꽤 오래 가고 있고 저는 지금도 이제 뭐 야권 지지 성향의 인사들과 통화를 할 때는 항상 전화를 걸어서 멘붕은 요즘 어떻게 되셨나요?부터 먼저 묻게 됩니다. 요즘은 멘탈 붕괴가 아니고 멘탈 가루라 그러더만. 그래요? 붕괴돼가지고 가루로 이렇게 다 날라갔대. 적절한 건가요, 사실? 뭐가? 이게 승리를 확신했던 게 적절한 건지 그래서 이렇게 회복을 못 하는 게. 근데 나는 오히려 그 멘붕 현상이 도처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걸 보니까는 그거 자체가 사실 조금 놀랬어요, 사실. 그 장면들을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이번 대선 왜 저렇게 많은, 사실은 나는 이제 좀, 나는 멘붕이 왔던 게 그 금요일 밤에 아직도 그날 잊혀지지 않는데 안철수가 이제 그 사퇴하고 퇴장했던 날 밤. 11월. 예. 그때부터는 사실 마음 다스리기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때 안철수가 저렇게 퇴장을 하면은 좀 어렵다. 어려워졌다.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이제 화도 솟구치고, 그 이제 밀어낸 사람에 대한 화도 솟구치고, 상당히 좀 평정심을 좀 잃고, 참 이게, 참 결국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나 보다 해가지고, 그때는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정작 이제 뭐 결과, 이제 마지막에 하루 이틀 앞두고는, 뭐 골든크로스 얘기가 워낙 이제 나오고, 또 그런 뭐 조사 결과도 한두 개 나왔다고 그러니까, 혹시 그래도 이게 또 모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시 있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안 되는 게 이제 확인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그랬는데, 근데는 좀 이제 놀랬던 게 어떻게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문재인 후보가 승리할 거를 확신을 이제 하고 있었을까. 그게 참 이제 의문이 들었었어요. 분명히 이게 냉정하게 보면은 참 어려운 선거였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참 이제 어려운 선거였는데 어떻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 확신을 하게 됐을까? 왜 사람들이 뭐에 씌운 걸까? 아니면은 속아서 넘어간 걸까? 뭐 별의별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그렇게 봐요. 사실은 이게 선거라는 게 워낙에 또 감성이 지배하고 또 이 분위기가 이제 또 좌지우지하고 이러는 판 자체가 이제 선거여서 뭐 이제 도리가 없는 건데. 사실은 좀 한 발짝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좀 이 판 전체를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엄청나게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었던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은 이제 아니었거든요. 구조적으로 어느 참 어려운 정도는 선거였고. 예고된 것이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힐링보다는 사실은 워낙 이제 충격들을 받았으니까 이제 힐링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또 불가편면이 있긴 있는데 힐링보다 사실은 좀 더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조금 왜 이렇게 졌는지 정권 교체가 무산됐는지 이거를 한번 조금 더 직시하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조금 더 아프더라도 좀 거기에 눈을 많이 좀 돌려야 되지 않나 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방송이 이제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이철희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힐링은 뭐 저는 의도적으로 힐링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졌으면 뭐 정당이든 유권자든 후보든 공이 좀 아파하는 게 전 필요하다고 봐요. 좀 절절하게 아파하고 우선 이제 왜 졌는지 이런 거는 좀 뭐 저희 같은 사람들 열심히 따지고 합니다만 아픔을 좀 저는 이렇게 좀 쓰라리게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유권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뜻이 아니라 정치라는 게 결국 선택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 뭐 중에 선택인데 그 선택에 따라서 누군가의 삶이 좋아지고 누군가의 삶이 달라지는 게 정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선거에서 졌다는 게 물론 이제 선악의 대결,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는 온당치 않지만 어쨌든 이 패배가 굉장히 뼈아프게 와닿아야 이유를 좀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성급하게 막 치유하거나 뭐 힐링하거나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무친 아픔으로 자꾸 간직해야 이것들이 쌓여야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컨대 미국의 2004년 대선 때 캐리랑 부시랑 붙었던 졌잖아요. 그때도 상당히 미국 사회 젊은 사람들이 멘붕이 왔다라고 그래. 상당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힘든 아픔이 2008년에 오바마를 만들어내는 동력으로 바뀌었거든요. 또 그게 상당히 많은 블로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결집을 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또 새로운 참여 문화라고 그럴까요? 새로운 정치 어떤 액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급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고요. 지금 급하게 힐링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하는 꼴을 보면 우선 급하게 힐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갖고 가는 게 좋겠고 이거는 제가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잊으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다. 기억을 해야 된다. 생생하게 기억하게 쓰라린 아픔으로 저는 간직해야 된다. 기록을 해야겠네요. 해야죠. 근데 실제로 많이 멘붕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 젊은 사람들의 멘붕도 멘붕이지만 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다가 정권이 교체 안 된 걸 보니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노동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느낄 절망감이야 뭐 오죽하겠어요, 사실은. 그분들뿐만 아니라 뭐 YTN, 저 MBC 이런 노조 하시다가 해고 당한 분들, 또 실제 노조원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절망감이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민주당이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는 표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를 사실 꼭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 이전에 정말 이제 역사적인 그런 과제였었고 이번에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5년 동안 다시 이 고통이 이제 연장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자꾸 저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대선 이렇게 결과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자꾸 외부적인 데서 이 책임이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 저는 이거 대단히 좀 비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몇 가지 있단 말이에요. 부정선거였다. 지금 SNS 상에 굉장히 그 얘기들이 많거든요. 부정선거였다. 개표 조작이었다. 재검표 하자. 뭐 이런 얘기. 저는 이번 선거에서 글쎄 단 0.몇 퍼센트 실수도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잘못이나 실수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적어도 어떤 그런 부정선거 개표 조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팩트 그건 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지금 접한 바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적어도 정말 단지 의심만 가지고 추측만 가지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고 그리고 또 이 미디어 환경의 영향, 미디어 때문에 진 거다.
영향을 사실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특히 그 종편 채널들이 5, 60대층 결집시키는데 일정한 영향 줬다고 판단이 되고, 불리한 환경에서 이제 치른 거죠, 선거를. 근데 그거는 사실은 상수였거든요. 뭐 새삼스럽게 등장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그 영향이 어떻게 불리하게 나올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았어야 된다 생각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이제 뭐 안철수가 제대로 안 도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근데 글쎄, 뭐 정말 뭐 100% 최선을 다했느냐는 뭐 물어볼 수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또 거기서 원인을 찾는 거는 이제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자꾸 이 패배의 원인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 밖에서 찾는 거, 이건 좀 대단히 비겁하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봐요. 내부에서 과연 이길 수 있었던 선거를 지게 만들었던 내부적인 원인이 근본적인 게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이거를 좀 제대로 짚고 다시는 계속해서 지는 선거를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는 길,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또 뭐 사실 뭐 나중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단정하기는 좀 이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장 글쎄요, 뭐 확실하게 가까이서 투표를 지켜본 게 참관인들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에도 참관인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쪽 참관인들한테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가 된다면 이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할 텐데, 민주당의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당에서는 아직 지금까지 지금 공식적인 입장을 안 밝히고 있는 게 정말 이상한데, 당에서는 어쨌든 부정선거 정황이 발견된 건 없고, 국회의원들도 지금 현재 별다른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도.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혹들이 많아서 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공격은 들어오는데,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건 굉장히 비겁한 모습인 것 같긴 해요. 그거는. 대응 안 하는 게 비겁하다. 네. 부정선거가 있었다. 아니 뭐 그럼 가야 돼? 없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없었다는 얘기도 지금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 표명 얘기하는 네, 거죠. 입장 표명. 이거든 저거든 간에. 네, 어쨌든. 근데 저는 하여간 이거 선거를 지금 얘기한 대로 100% 단정은 못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선거 부정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 고민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고민하면 안 되고, 민주당이 뭐 자체 파악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맞죠. 근데 그걸 고민할 게 아닌데 그걸 고민하게 지금 방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민주당으로서는 누군가가 뭐 지금. 수검표 어쩌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한심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2004년인가요? 2002년 대선 이후에 탄핵이 왔었잖아요. 당시 새누리당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거든요. 우리가 왜 졌냐라는 것 때문에 도저히 성복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 에너지가 엉뚱한 데로 표출에 대해서 탄핵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패배의 에너지를 어디로 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히 정당이나 지도층 인사들이 유권자들의 이 열패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망감을 어디로 향하게 해주느냐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저는 거기에 민주당의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다라든지, 또는 뭐 바깥에 있는 그만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면 저는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유권자들이 그 몫은 아닙니다만 정치 세력이나 사회 야권을 전체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은 처절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거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해야지 이게 건강한 에너지로 표출이 되는 거지. 지금 저는 이거를 부정선거라든지 뭐 저쪽에 뭔가 다른 뭐가 있지 않나 식으로 자꾸 밀고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1469만 표인가요? 이 표의 에너지를 저는 정말 잘못 인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이 이제 공통점이 생긴 거잖아요. 이게 유창선 박사님은 내부적인 원인부터 지금 진단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철혜 소장님도 일단 반성이 먼저다. 돌이켜 보는 게 먼저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여러 언론을 통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죠. 다양한 원로급 인사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충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후보의 한계였다, 문재인의 한계였다, 안철수였다면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 문재인은 이길 수 없는 선거에서도 선전을 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그리고 안철수가 욕심을 부리다가 제대로 돕지 않은 선거였다. 아까 유청자 박사님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대목이긴 한데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선거 결과 나타난 걸 보니 보수층이 어쨌든 과반이지 않냐.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게임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4.11 총선에 이어서 또다시 조중동 프레임에 보수층에서 설정하고 제시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그런 선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패배의 책임은 문재인 후보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후보가 문재인 후보였었고 그리고 동시에 문재인 후보를 출마시킨 민주당의 책임이고 거긴 저는 그건 제론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전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좀 욕심을 좀 부렸다. 전 그렇게 이제 판단을 이제 합니다. 이게 사실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였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지난 한 1년 동안 계속 여론조사들을 했었습니다. 1년 동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뭐가 일관되게 나왔냐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재인은 박근혜한테 1년 동안 항상 졌었고 일관되게. 그리고 안철수는 1년 동안 박근혜한테 일관되게 이겼습니다. 예외가 몇 개 있었지만 대부분의 조사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은 그거를 뒤집는 단일 후보의 방향으로 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승산이 높은 후보가 밀려나고 승산이 낮은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는 저는 그게 일단은 좀 비극의 출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지층의 이탈도 사전에 예고가 됐었던 거였거든요. 실은 두 사람 가운데 누구로 단일화가 되냐에 따라서 그 지지층의 이탈의 규모가 다르다. 이것도 오랫동안 여론조사 결과에서 일관되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으로 단일화가 됐을 때 안철수 지지층의 이탈이 반대 경우보다 훨씬 많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예고가 사실은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충분히 예상이 됐었던 그런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전 민주당이 그 과정에서 욕심을 좀 부렸다 생각을 이제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단일 후보가 됐다 치면은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야 됐다고 봐요. 정말 일단 단일 후보 차지했으면은 그렇게 차지하려고 해서 차지했다면은 책임을 져야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든 정권 교체 실현하려는 의지와 모습을 보이고 행동을 보였어야죠. 근데 참 속이 터지는 거는 그거조차도 보이질 않은 거예요. 대선 기간 내내. 어떤 더 내려놔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민주당을 향해서. 문재인 후보를 향해 가지고. 적어도 새누리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친노 프레임 넘어서라. 노무현을 넘어서는 문재인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거듭해서 요구하고 구체적인 요구까지들 많이들 거론을 했죠. 하지만 결국은 다 불발이었죠. 문재인 후보는 의원직 사퇴조차 하지도 않았었고 친노 인사들의 백의종군 선언도 끝내 없었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 다 끝내 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좀 마지막까지 그 과정에서 지더라도 정말 의지와 어떤 행동을 보이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좀 덜 억울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조차 없이 그냥 이긴다 국민들 상대로 지지층들 상대로 우리 이겼다 골든 크로스다 막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정작 승부수 던질 거는 안 던지고 이러고 지니까 이제 결국은 그 책임 문제가 더 무겁게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의원직을 사퇴했더라면 문재인 후보가 조금 이제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전체적으로 다 묶여지면서 이제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는. 갤럽이 그 선거 후 사후조사를 한 거 데이터를 보니까 선거 2, 3일 전 당일 날 후보를 결정한 사람이 한 10%포인트 정도 돼요. 1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6일 전부터 깜깜이 선거라 그래가지고 여론조사 공개가 안 됐잖아요. 근데
그 공개 안 되는 여론조사 기간 중에 문재인 후보가 거의 붙었던 조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깜깜이 선거 들어가면서. 근데 막판에 제가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뒷심이 딸립니다 이러더라고요. 뭔가 좀 힘에 부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문재인 후보가. 그렇죠. 그러니까 쭉 이제 우리가 상승세를 이렇게 치고 올라갔으면 이게 골든 크로스인데 이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못 지나가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대별 투표율 변수 집어넣으면 지는 거거든, 사실은. 지고 있는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탁 치고 올라가서야 되는데 대개 이제 한 4%포인트 앞섰어야지 이게 똔똔이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조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근데 막판에 힘이 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유창훈 박사님 같은 분들은 막판에 이 뒷심을 살리는 이게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동력을 만들어내야 이게 밀어 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공개적으로도 여러 번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뭐 충분히 타당한 얘기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지막 3일간 당일날까지 포함해서 3일날 10% 유권자 10%가 표심을 결정했다 그러면 그 3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아주 냉정하게 보면 후보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은 막판은 선거는 뒤로 갈수록 후보 몫이거든요.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문재인 후보 나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 선한 눈망울에 정말 좋은,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데 정치는 좋은 사람 뽑는 과정이 아니고 유능한 사람을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막판에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그 국정원 여직원 사건 났을 때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선거 며칠 전에 다 아침 기자회견 9시도 안 됐는데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정말 퍼붓잖아요. 막 공격을 막 세게 막 들이댔잖아요. 근데 그게 야권은 당시 어떻게 읽었냐면 저쪽이 좀 초조한갑다. 그 형세 판단에 저는 맞았다고 생각해요. 초조하니까 뭔가 대응을 했는데 대응을 했다는 게 중요한 했죠. 거죠. 했는데 거기는 후보가 중심이 되는 대응으로 가졌다는 거죠. 후보가 도드라지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후보 중심론이 섰다면 이쪽은 그게 안 쓴 거죠. 그러니까 후보가 막판까지도 자기 존재감을 100% 못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결국 리더십의 격차로 드러나서 패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리더십. 막판에 그걸 잘 저는 따라 붙였으면 이길 수도 있는 선거였다. 그래서 조금 더 아쉬움이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 전 후보는 서두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요? 그럼요. 저는 2017년에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문재인 후보, 문재인 의원이라 그래야 되죠. 거죠? 저는 뭐 기회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번 대선에 나가서 그 정도 표를 받다는 건 대단히 큰 자산이에요. 누구도 노래 못하면 자산인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저는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근데 뭐 다른 후보들도 있죠. 안철수 전 후보나 뭐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분들도 저는 유력한 후보지만 문재인 후보도 유력한 후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떨어졌기 때문에 집에 가라. 더 이상 나오지 마라. 이럴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럼 나서서 뭔가 정치를 다시 하겠다고 할 거냐? 그건 저는 성급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1997년, 97년 대선 졌을 때 98년에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취했던 노선이거든요. 우린 받을 만큼 받았다. 진 게 아니다. 그래서 당 총재를 복귀해서 당을 끌고 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때 대서로를 만들긴 했지만 2002년에 또 졌어요. 그러니까 패배한 사람은 패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컨대 우리 같은 사람이 후보 책임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그걸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졌습니다. 이렇게 가주는 게 민심을 달래는 방식이지 그거 한번 이렇게 해원해주는 과정 없이 씻어주는 과정 없이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우리 뒤에는 1490만 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버티기 시작하면 저는 이게 잘 안 걸러진다 이거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은 거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권력투쟁으로 가서 민주당 내부가 더 혼돈스러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시간을 좀 갖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민심 투어 같은 걸 하면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민심 투어 같은 거 하면서 여론을 청취한다든지 이런 과정으로 저는 가는 게 바람직하고요. 지금 나와서 어떤 메시지 던지고 또 친노, 흔히 말하는 친노라는 뭐 용어 자체가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 친노의 중심적인 분들이 공동 책임이다. 우리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지금 패배한 마당에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패배를 감내하는 노력이나 모습은 그분들이 보여주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후보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뭐 문재인 후보 이제 앞길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제 물러서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비켜줘야 된다. 예, 그 하나는 저는 제일 불행하고 모양이 안 좋은 게 문재인 후보가 친노라는 이 개파의 수장으로 복귀를 하는 거, 개파의 수장으로 이제 되는 거. 전 그게 참 문재인 후보 그 개인의 불행이고 정말 얼마나 왜소화되는 거예요. 정말 대통령이 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그 근접했었던 사람이 만약 그런 위치가 된다면 참 그건 개인으로서도 불행이고 우리 정치에서도 이제 불행이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갈등의 출발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그거 이제 우려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다음 대선에 또 출마하는 거 전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미 근데 이제 그건 뭐 문 후보가 지난번에 이미 다음은 뭐 나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두 가지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는 이 친노 세력 사실 제가 지난해까지는 이 친노라는 용어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안 썼어요. 일종의 또 예의 차원도 있죠. 그 지지층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 대한 어떤 이제 예의 차원에서 이렇게 일종의 좀 낙인 찍기 식으로 조금 받아들여줄 수 있는 뉘앙스가 있다면 뭐 굳이 그런 표현 말고 다른 표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번 대선 거치면서는 이제 좀 그냥 좀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그게 뭐 특별한 어떤 의미, 가치를 담아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로서 분명히 저는 이제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이상의 표현을 제가 더 좋은 걸 찾지 못하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는 그 친노 그룹이든 이제 세력이든 저는 뭐 존재한다고 보고 친노는 없다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엔 지난 총선부터 지금 대선까지 과정 쭉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민주당 안에 존재를 하고 세력으로서 주류로서 또는 개파로서 존재하고 실제로 있고 그리고 지금 주요 선거를 지금 계속해서 졌잖아요. 새누리당한테 계속해서 지고 있고 저는 지금의 그 친노 세력이 야당의 그 권력을 계속 쥐고 있면서 그거를 지금 야당의 권력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한에는 저는 2014년의 지방선거, 2016년의 총선 또 그 5년 후에 있게 되는 다음 대선 저는 번번이 새누리당한테 승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대단히 크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서 저는 지금 필요한 거는 일단은 그 친노 세력이 야권 내에서 그 친노 세력이 이제는 좀 권력을 좀 놔주고 내려놓고 좀 뒤로 물러서는 좀 이런 좀 결단을 내릴 시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조금 이제 얘기를 돌려서 지금 이제 대선 얘기를 아직 마무리를 다 못한 것 같아서요. 한편으로는 이제 문재인 후보는 잘했다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남재희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 프레시안 인터뷰였죠. 민주당 의석이 128석이면 엄청난 건데 대선 기간에 이슈를 확 부각시키지 못했던 거는 원내 지도부,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좀 책임이 많았다. 오히려 문재인 후보는 국민한테 안정감을 준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이 배경을 보면은 이길 수 없는 구도인데 문재인 후보가 최선을 다했고 한 번도 문재인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만큼 한 거는 어쨌든 문재인 후보의 성과였다. 뭐 보수표가 원래 많기 때문에 경상도 표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으면 이기는데 뭐 별다른 일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이 흥분을 한다거나 뭐 거의 밀란 수준의 상태로 가지 않는 한 조용히 치르는 선거에서는 100% 보수가 이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전체 투표의 48% 1,469만 표를 얻은 것도 굉장히 잘한 일이다. 남재희 전 장관님의 의견에 전 상당히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의 분석 틀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제는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저는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라고 그런 거고요. 또 하나 굳이 뭐 어른이 하신 말씀인데 또 다른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조용한 선거를 치르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번 선거는 시끄러운 선거로 가야 되고, 그죠? 뭔가를 분명하게 전선을 만들어내는 선거로 갔어야 되는 거. 그건 후보의 몫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후보가 감당해야 될 몫인데 그거를 저는 문재인 후보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원내 지도부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원내 지도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반출을 해봐야죠. 거기에도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뭐 장관님 말씀처럼 친노란 용어를 쓰든 안 쓰든 지금 민주당의 주류들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뭐 이박 담합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합은 담합 성격대로 갑니다만 대선 직전 총선 패배한 시점부터 대선 직전에 원내 지도부는 어떤 정도의 스타일을 갖는 사람이 적합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박지원 전 대표 같은 스타일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쟁점을 만들어내는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를 얼마나 심하게 공격하고 험찜되고 장관 낙마시키고 이런 식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에 뭐가 다른지를 보여주는 식의 입법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주 심하게 말하면 저는 박지원 전 대표는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 무슨 본인이 무슨 의혹에 휩싸가지고 발목이 잡혀버렸으니까 이런 구도를 짠 것에서도 저는 문재인 후보의 책임이 일부 있다. 따라서 그 어르신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나 세밀하게 좀 들어가 보면 저는 조금 더 다른 관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제 뭐 친노 문제든 뭐든 간에 이 눈높이를 국민의 눈높이에 선거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철저히 맞춰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단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일반 국민 여론 아주 상식적인 여론, 다수가 생각하는 여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민주당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냐, 뭘 더 내려놓으라는 거냐, 이 정도면 내려놨지 않았느냐. 이거는 민주당의 눈높이고 뭐가 문제냐 하는 거는.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는 그거랑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국민 여론하고 논쟁 벌일 게 아니라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이기려고 하는 선거였다면은 그렇게 가는 게 맞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해요. 저는 이제 여론. 제가 선거 그 기간 중에 저에게 이제 그거를 제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세 가지. 하나는 이제 이해찬, 그러니까 조금 열세니까 문 후보가 이거 뒤집으려면은 승부수를 던져라. 핵심이 뭐겠느냐. 그래서 저는 친노 프레임 넘어설 수 있는 승부수를 던져라.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가 정계 은퇴 선언하고 동시에 개파로서의 친노는 이제 없다. 선언하라. 그리고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백의종군 선언. 그리고 이제 문 후보의 의원직 사퇴. 이런 걸 이제 좀 제안을 이제 했었어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 시점에서. 정말 그런 게 몇 가지가 같이 묶여져 가지고 내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비민주당 층의 마음을 조금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나온다면은 그래도 정말 하려고 하는구나. 몸부림 치는구나. 그게 이해찬 전 대표가 뭘 특별히 뭐 죄를 져서 물러나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소재가 되니까 저는 그랬더라면은 몇 % 정도를 마지막에 뒤집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사실 그런 기대를 갖고서 이제 그걸 이제 얘기도 꺼내보고 그랬었는데 저는 여전히 그래요. 그런 거라도 좀 던져봤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게 지금 여전히 이제 남는데 그 얘기 꺼내고 아주 제가 엄청나게 많이 당했죠. 어차피 뭐 오늘 방송 나가면 엄청 당하실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제가 저는 그 강도는 아마 유 박사님이랑 저랑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그런 큰 흐름에는 동의를 하는데 당시로서는 저도 좀 가혹하지 않는가라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좋은 글씨도 아니고 그냥 참여정부 참여했던 게 무슨 죄처럼 무조건 이렇게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온당치 않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선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고 나니까 저는 그 관점이 도로 옳다라는 생각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고 나면 선거 패배 데미지 누가 입습니까?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죽어나가는 사람, 거칠게 표현하자면 정말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내려놔도 다른 길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잠시 내려놓는 거잖아. 왜 그걸 못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당시는 가혹했을지 몰라도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같이 차라리 유 박사님처럼 더 세게 그 주장을 해서 관철을 시키는 게 옳지 않았을까. 오늘 두 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시는 걸로. 우리는 뭐 책임을 몰진 않아요. 좀 다르죠. 그 마지막에 같이 엎은 거야.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같이 이렇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순서를 좀 넘어가서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종편 얘기인데요. 미디어 지형은 어땠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종편이 사실상 5, 60대 낙곰수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공통점이라는 게 뭔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해주는 거죠. 낙곰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당하겠는데? 그렇게 보면. 저는 그래서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저희 프로그램도 저도 뭐 하나의 일원으로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듣고 싶은 얘기만 계속 듣는 구조가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런 식의 미디어 소화가 지금 이제 시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채널도 많아지고요. 과연 종편이 있는 지금의 미디어 지형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이며 이 대한 언론 팟캐스트 뭐 정말 팟캐스트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번에 직접 하고 계시죠 하나 또 아프리카에서도 또 활약하고 계시고 그 대한 언론은 어떤 자리를 갖게 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뭐 대한 언론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종편을 처음에 민주당이나 야권이 반대했던 거는 이제 그 공론 지형을 이제 왜곡한다 이런 걱정을 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왜곡이 됐잖아요. 또 하나는 그게 이번에 입증됐죠. 미국의 폭스뉴스처럼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또 해서 반대했잖아요. 근데 반대만 해놓고 견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출연을 안 했죠. 출연 안 하니까 뭐 무슨 이제 출연자에서 무슨 편향성이 생기는 것일 뿐더러 과도하게 하면 이게 모니터에서 뭐라 그래야 되거든요. 컴플레인하고 항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공정성 관점에서 안 맞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이 미디어 워치를 하고 항의를 하고 이래야지 이게 바뀌는데 출연 안 한다는 이유로 그냥 손 놔버렸거든. 뭔 얘기를 하든지 그냥 관심 없다는 거야. 시청률이 1%도 안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5% 넘어갔어요. 전체의 종편만 치면 그건 한 10% 가까이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청률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건 후보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무능이에요. 갑자기 또 후보인 줄 알았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매달리고 집요하게 찾아가고 항의하고 했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리고 출연도 나는 선거 때는 시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쪽 시청자들은 유권자 아닙니까? 그죠? 그건 듣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설사 이쪽은 안 찍더라도 저쪽도 논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게 인식이 돼야 어디 가서 마음대로 주장을 못 하거든요. 근데 막 떠들잖아요. 그리고 논리도 없어요. 안철수를 카사노바에 비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카사노바냐면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서 떠드는 거야.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저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앞으로도 저는 이 문제는요. 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연하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붙어서 어떻게 뭐 절단을 내든지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가면 시청자는 시청자대로 뺏기고 야권의 목소리는 목소리대로 나가는 통로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개인적인 이제 고민이 있어요. 유 박사님은 종편 출연을 MBN만 나갔거든요. 이제 조중동 종편은 제가 이제 섭외 와도 이제 출연을 안 하는 원칙을 이제 지켜왔는데 이번에 지금 아까 잘못했다고 지금 그거 잘못하신 거라고 지금. 아니 그거 꼭 그게 아니라 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묻어가기 힘들게 되는데. 이번에 5, 60대층한테 분명히 종편이 영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5, 60대층 결집시키는데 영향이 있었고. 근데 아까 이철희 소장님 얘기처럼 우리는 그냥 이제 안 나간다.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린 모른다. 그냥 알아서 해라.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마음대로 한 거죠. 그냥 진짜 하고 싶은 대로 아무런 견제나 그런 거 없이 거의 뭐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판을 벌려서 그렇게 이제 간 건데 끝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은 이제 들어요. 솔직히 이게 이제 계속 조중동 종편 무조건 안 나가는 게 이제 능상가하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저렇게까지 완전히 자기들 판으로 만들어 줘 버리는 게 현실적인 답인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조중동 종편 뭐 거기 안 나가도 먹고 살아요. 그런 미련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저거를 그렇게 놔두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래도 들어가서 뭐 제한적이라도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견제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이게 좀 이제 고민이 따르는 거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도 이철희 소장 얘기처럼 좀 이게 개인만한테 이게 다 판단을 맡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의 좀 합의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필요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뭐 동의를 해요. 진짜 종편 문제에 관해서 진짜 종편은 아니다 하면은
더 적극적으로 편파 보도 문제 계속 문제 제기하고 그러든지 그게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뭐 아예 적극 참여로 가는 것도 또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아무튼 저는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고민은 좀 있습니다. 예. 일방으로 이게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되고 그들과 대화도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이제는 좀 필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이번 대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얻었거든요. 이제 국민 방송 얘기 요새 네. 많이 나오잖아요. 국민 TV.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좀 이제 진보 또는 그 야권 성향 사람들이 자기들의 매체를 더 갖는 거, 더 좀 그럴듯한 거 더 갖는 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그 한계는 좀 있지 않겠는가. 결국 이 48%층을 그 유지하는 어떤 그런 이제 매체인 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확장성. 51.6%의 층, 이쪽으로 다가가는 그 매체는 이제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조금 우선순위에 근데 워낙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방송이라는 게 이게 또 이제 돈 먹는 하마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뭐 유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있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조금 더 뭐 공영방송 정상화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되겠지만은, 조금은 더 사실은 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모색은 또 여전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은 또 같이 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또 혼날지 모르겠는데 답은 언론 자유를 관철시키는 거지 언론 분할은 아니죠. 불가피하게 쓸 수 있는 전략이긴 하지만 그래도 언론 자유를 촉구해서 가는 쪽으로 제도화시키는 쪽으로 가야죠. 그걸 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영원히 마이너리티에서 못 벗어나요. 야권이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될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예전에 제자백가 춘추시대처럼 백가쟁명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뭐 그거는 희망적이죠. 근데 하지만 정답이 없을 거라는 또 조금 우울한 전망도 있겠죠. 민주당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뭐 지금 내려놔야 된다는 말씀은 두 분 다 선거 과정에서 참 많이 하셨거든요. 뭘 어떻게 지금 단계에서는 뭘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대선 끝나고 지금까지 전개된 민주당 내부 상황 놓고 보면은 여전히 책임지는 모습이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죄를 짓고서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이 없다. 여전히 지금 권력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 전개되는 과정 보면은 결국은 당권을 계속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공공연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정말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1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일단은 좀 권력을 내려놓는 분명하게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인지 일단은 그걸 기다려 보는 거죠. 뭐 밖에서들은 그걸 지켜보고 기다리는 거고. 근데 지금의 흐름대로 지금은 좀 이제 저는 그게 아닌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럴 의지도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날 때는 저는 뭐 다른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은 대안적인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을 넘어설 수 있는 민주당으로 지금의 민주당으로서는 또 선거해도 또 지니까 계속해서 뭐 국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계속해서 번번이 지는 선거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좀 이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어떤 대안적인 야당, 어떤 신당.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의 변화를 거부한다면은 그 길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두 개의 야당이 경쟁을 하면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정말 어디가 정말 야당의 구심인지를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제3정당 말씀이시네요. 그럼 제3정당 제3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대안적인 야당의 뭐 출연 가능성이 되겠죠. 민주당 신당. 내에서 예. 민주당이 아닌 또 하나의. 그럼 그런 과정에서 안철수 전 후보가 좀 역할을 할 수도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건대는 현실적인 지금 만약 그런 대안 야당이 모색이 된다면은 현실적으로 구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아마 안철수 전 후보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아마 안철수 플러스 알파의 그 세력이 같이 하는 이제 당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민주당 뭐 이렇게 찢어졌다 합쳐졌다 지금 뭐 계속 반복이잖아요. 지겹다 이제는 저 뭐
무슨 변신 합체 로봇도 아니고 뭐 그거 해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찢었다 붙였다 한들 어차피 지지층은 지역으로 따지면 호남에 뭐 그다음에 수도권에 그다음에 또 연령대로 따지면 젊은 층일 거고 뭐 어차피 뻔한데 뭐하러 그렇게 또 찢고 붙이고 하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권의 이제 구질서,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회의적인 시각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예, 지금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제 중요한 변수는 저게 있어요. 이제 현실적으로는 안철수가 구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안철수의 정치적 능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사실은 대선 때까지는 바람으로 가능했잖아요. 이제는부터는 바람으로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정치적 리더십, 정치적 대응 능력. 이거에 따라서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거는 앞으로 판명이 될 가늠을 해야 될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그런 이제 변수가 이제 되겠죠. 이철희 소장님은 민주당이 뭘 어떻게 내려놔야 된다고 보세요? 뭐 내려놓는다는 게 우리가 현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뭐 원로들이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든지 이런 좀 충격요법들을 써서 이제 물꼬를 터주는 그래서 좀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일 텐데요. 저는 그런 충격요법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민주당한테는 10개월 받기 전에 시간이 없다고 봐요. 10월 재보궐 때까지가 저는 민주당한테 주어지는 시간이다. 민주당이 뭔가 재건을 하든 재편을 해서 10월 재보궐 선거 때 유의미한 성적을 내면 뭐 그 다음 해에 있는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 때도 한번 해볼 만한 여지가 생길 텐데 그러지 않고 대충 이렇게 또 흔히 하듯이 뭉개고 가다가 2010년 지방선거 때 살아났듯이 또 지방선거 때 적당히 살아나서 또 뭉개고 가면 총선 대선이 또 어려워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10개월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부터 박원순 뭐 크게 보면요. 다른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박원순, 안철수, 문재인이 이 야권의 재편, 재구성하는데 각자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가 저는 2017년에 후보직이나 성패 여부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너무 먼 얘기 아닌가요, 근데 2017년? 아니지. 그러니까 그때 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안철수 전 후보도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들어와서 야권의 정치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를 하겠다든지 하여간 뛰어들어서 야권을 재구성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되고요. 박원순 시장도 시장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당의 재편, 야권의 재편에 뭔가 목소리를 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적인 역할이라도 해야 되고요. 문재인 후보도 저는 그런 역할이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미국의 민주당처럼 뭐 이른바 빅텐트 정당으로 가든 아니면 제3정당이 만들어져서 뭐 3당 내지 4당 체제로 다당제로 재편되든 그거는 뭐 그 다음의 문제인데 저는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스스로의 리더십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좋은 후보로 재탄생할 수 있고 또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그런 거 없이 마냥 좋은 후보 올라가 나는 좋은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거에 임하면 저는 또 진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악담을 하고 싶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야권을 어떻게 재편할 거냐에 저는 안철수든 문재인 후보든 문재인 후보는 조금 쉬어라 그랬으니까 뭐 어쨌든 박 시장이든 이 문제에 저는 그 자신의 역량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던져서 사실 안철수 전 후보도 당을 만드느냐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선택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유의미한 대통령감으로서 리더십을 검증받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할을 해야 돼요. 사실 지난 대선 때의 안철수 전 후보의 역할은 후보로서의 역할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야권 전체를 뭐 재편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역할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리더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재인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심지어 박원순 시장도 리더의 면모를 갖추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 야권의 재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거기서 잘하는 사람이 저는 앞서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2017년이 더 가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야권 지지층으로서 야권 지지 성향을 강력하게 보여줬던 이 2030 젊은 층 정치를 배웠단 말이죠. 이번에 정치가 어떤 것이었는지 또 뭐 정말 나는 꼼수다 같은 그런 김어준의 뉴욕타임스나 이런 프로그램들의 공도 컸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 선거 구도가 워낙에 또 세대 간의 대결
형태로 가다 보니 이 젊은 층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쓰는 게 좋을 것인가? 이게 뭐 이제 이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뭐랄까요? 활동도 가능할 것이고 정당에 대한 또 좀 새로운 접근도 가능할 것이고 뭐 이런 시각들이 많은데 두 분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 30대가 투표의 발견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투표에 대한 동의는 충분히 가진 것 같아요. 투표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선거가 없을 때는 어떡하냐면 일상 정치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지역 정치냐 정당 정치냐 저는 정당의 발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당을 번듯한 정당 하나 만들지 않으면 갖고 있지 않으면 선거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후보도 사실은 좋은 정당이 있어야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민주당이 괜찮은 정당이었다 그러고 그 안에서 만약에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사람이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배출됐다 그러면 훨씬 센 후보가 됐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당과 상관없이 커온 후보들이잖아요. 두 분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훈련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20, 30대가 정당의 발견으로 갔으면 좋겠고 특히 반대로 민주당은 20, 30대에 호응할 수 있는 정당으로 바꾸게 돼요. 그러려면 결국 그걸 해낼 수 있는 리더십이 당내에 구축이 돼야 돼요. 지금 당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비전이 없을 거예요. 머릿속에 아마 당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됐다는 상 자체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 20, 30대가 일상 정치를 발견하는 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2004년에 그 당시 미국의 젊은 사람들 진보 쪽 사람들도 선거 깨지고 나서 투표해서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투표 가지고 안 되니까 결국 일상 정치에 개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론장에 침투하고 논의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우리의 20, 30대도 그런 식의 어떤 이렇게 뭐 자꾸 모임을 만든다든지 조직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저는 이번에 저 성남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가지고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고 그래서 성남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새로 하는 건 아무것도 안 되고 준 예산을 편성해서 기존에 하던 것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5만 가지가 다 없어졌더라고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것들은 뭐 저 뭐야 노년층들이 참여하고 있는 어떤 뭐 저 뭐라 공공근로 그게 일상 정치죠. 그죠. 그런 것들이 네. 다 없어지고 했는데 이런 거는 사실 뭐 시의원들한테 사무실이나 뭐 직접 전화해가지고 압력 행사하고 그게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시의원들의 공천권 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또 전화하고 뭐 이렇게 사무실에 전화하고 의원회관에 전화하고 이러면서 그런 정치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정보를 가진 유권자를 필요로 한다. 토마스 제퍼슨 그렇죠. 말인데. 그죠. 그런 건 정당 정치도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시민 정치 이런 영역인데 정당 정치랑 시민 정치랑 같이 가야 돼요. 정당은 죽 쓰고 있고 시민 정치만 활성화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저는 지금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대선에서 지고 정권 교체 안 되고 나니까 뭐 한참 남은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갈 길이 바빠요, 사실. 내년에 지방선거 또 시작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또 지지 않으려면은 야권의 변화가 이길 수 있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 이게 나중에 뭐 더 시간 끌다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힐링 너무 뭐 필요도 한데 너무 오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서로 정치인들이든 또 이 뭐 지지층이든 간에 그래서 다시 좀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때다 하는 생각하고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 진보 노선의 어떤 변화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이제 들어요. 이번에 결국 새누리당이 마지막에 또 승리 거둔 요인 중에는 결국 그 50대 층의 어떤 그 생활적인 요구 이거를 반영을 하는 좀 더 그 안정적인 대안으로 이제 박근혜 후보를 이제 선택했다. 뭐 실제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서들이. 그래서 저는 이 진보 또는 어떤 야권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진보 노선에서 벗어나가지고 넘어서서 정말 지금 앞으로 이 인구 구성, 유권자 구성이 계속 이제 달라지고 50대가 이제 더 늘어나고 5년 후에는 240만 명 더 늘어난다는 거고 그런 추세 속에서는 정말 그 생활상의 요구가 뭔지
그들의 어떤 생활상의 고민, 어려움이 뭔지 좀 더 밀착하면서 그런 거에 관한 어떤 대안을 같이 갖고 가는 진보로 갈 필요 있다. 그 생각.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아까 좀 시민 정치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지만은 정말로 지금 정치를 못 믿겠으면 정당을 못 믿겠고 정치를 못 믿겠으면 직접 하셔도 돼요. 이렇게 뭐 직접 주위에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지역 공동체의 현안을 갖다가 챙겨보시고 그걸 또 해결도 해보시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치를 경험하는 것도 나중에 저는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되든 나중에 뭐 정당이 이거를 뭐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오든 정당에 도움이 필요해서 가서 이제 도움을 호소하든 어떤 영역에서든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2030 세대가 이번에 아무튼 이 정치에 대해서 배운 만큼 그 정치적인 에너지를 좀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스스로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오시기 전에 두 분한테 이 시기에 시청자들이 접했으면 좋겠다 싶은 책이나 음악이나 영화가 있으면 좀 권해주시라고 준비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뭐 유창선 박사님 먼저. 저는 이영희 선생님 책들을 그냥 추천을 하고 싶어요. 뭐 워낙 책이 많으니까 뭐 어떤 책이든 좋은데 뭐 대화 같은 뭐 그런 책도 뭐 좋고 아니면은 뭐 제가 뭐 항상 기억에 남는 우상과 이성 뭐 옛날 얘기들이긴 하지만은 뭐 이영희 선생님의 책들을 이제 뭐 권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런 거예요. 항상 그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이제 노력, 결국 이제 우상에 도전하는 진실을 찾기. 이게 저는 지난 2012년 대선까지 쭉 거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전히 지금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항상 거대하고 힘센 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 정말 때로는 이 진실이라는 것이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거북스럽게 만들고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그런 또 마음을 유발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언제든지 정말 이 우상에 도전하는 진실 찾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우리가 좀 이 정권 교체 실패 이거를 딛고서 앞으로 다시 가는데도 결국은 그거가 돼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영희 선생님 책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저는 저도 책을 좀 권하고 싶은데 영화는 요즘 뭐 레 미제라블인가요? 그 영화를 많이 보시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학자 중에 샤츠 슈나이더라는 발음도 어려운 정치학자 있어요. 샤츠 슈나이더라고요. 절반의 인민주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역도 아주 잘 된 책이거든요. 저는 정치학 서적 중에는 제일 잘 된 책이라고 봐요. 그리고 아마 2017년이든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반의 인민주권이라는 책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댓글이 좀 많지 않겠어요? 거칠게 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저 김유타를 끊겠다 뭐 이런 반응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댓글 관리 좀 잘해주세요. 댓글 어떻게 관리를 해요? 관리 안 합니다 저희는. 그런가? 아니 욕 같은 건 이렇게 조금 안 해요? 욕이죠. 어쩔 수 없어요. 댓글 관리 안 하고요. 필요하시면 유창성 박사님, 이철희 소장님 전화번호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위터를 안 해요. 네, 200회 기념으로 제작했던 텀블러는 모두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예전 광고로 돌아가서 직장인, 학생, 노인분들의 뭉치고 뻐근한 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우공터 어깨 안마기가 신년 선물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GS 홈쇼핑, 옥션 등에서 베스트 상품으로 인정받은 우수 중소기업 전동 어깨 안마기는 한인착한 쇼핑, 주문전화 080-667-4949 또는 한겨레 TV 메인 광고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기대합니다. 방청 신청은 자막이 나가는 걸 참고하시고요. 김어준 총수 둥이 기자 보고 있나?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사석에서는 그렇게 못하고요. 저희가 직접은 그렇게 못하는데 건강한 복귀 기대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203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